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서 억지로 함께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이 공간에 오신 여러분, 어쩌면 마음속에 무언가 조용히 무너진 채 그냥 하루를 견디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무거운 마음, 혼자 삼켜버린 포기, 아무도 몰라줘서 더 외로웠던 순간들까지요. 그 모든 것이 여기 이 순간으로 당신을 이끌었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패해도 흔들려도 여전히 당신은 살아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전해주는 진짜 위로입니다. 조금은 느려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다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걷고 있으니까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우리는 모두 포기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당신은 혹시 포기했던 적이 있나요? 어떤 일이든 좋습니다. 도전해봤지만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았던 순간, 자책하며 이불 속에 파묻혔던 새벽,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놓아버렸던 밤. 그렇다면 당신은 아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포기라는 감정을 경험하도록 설계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심리학적으로 포기란 실패의 반응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 보존을 위한 전략적 행동입니다. 이는 인지적 자원이라는 개념과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인간의 의지력이 제한적인 자원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초콜릿과 물을 제공하며 자제력 소진을 측정했고, 자제력이 소진된 참가자들은 문제 해결 과제에서 훨씬 빨리 포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즉, 우리는 게으르거나 부족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스스로의 에너지를 보호하려는 생존적 메커니즘으로 지금은 그만두는 게 낫다고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뇌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비유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마치 핸드폰 배터리가 5% 남았을 때 절전 모드로 들어가듯이 우리의 뇌도 자원이 부족할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포기라는 선택을 내립니다. 우리는 실패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포기하는 겁니다. 모든 위대한 사람도 포기했던 순간이 있죠. 오프라 윈프리는 22살에 뉴스 앵커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었다고 고백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말합니다. 그땐 정말 끝이라고 느꼈어요. 나는 안 되나 봐.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수년 뒤 그녀는 미국을 대표하는 토크쇼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의 감옥에서 무려 27년을 보내며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나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기에 여기까지 왔다고 말이죠. 이들은 특별한 유전자나 철인 같은 멘탈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당시엔 포기했었죠. 단지 그 이후에 다시 일어섰을 뿐입니다. 포기는 끝이 아니라 쉼표입니다. 이탈리아의 정신과 의사 로베르토 아사지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은 파괴되지 않는다. 그저 방향을 잃는 것이다. 실제로 2007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신경과학자들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좌절 후 휴식을 취한 사람들의 뇌는 도파민 회복이 증가하며 오히려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즉, 포기는 퇴보가 아니라 회복의 사전 조건이거든요. 우리는 때때로 넘어져야만 그동안 무리했음을, 다시 일어서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돼 있습니다. 당신의 포기, 지금 여기서 용서받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마음속에서 자신을 비난하죠. 난 왜 이렇게 약하지? 이것도 못 견디는 내가 싫다. 다른 사람은 다 해내는데 왜 나만? 하지만 그건 잘못된 비교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각기 다른 타이밍을 살아가고 있고 각자의 뇌는 각자의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정신의학 교수인 셰리나 프라나이제는 말합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행위는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약이다.
비유로 표현하자면 고장난 시계를 탓하는 대신 시간을 멈추고 태엽을 감아주는 것. 그것이 자기 용서이고 자기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포기했지만 끝내 무너지지 않은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포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 역시 어제 그런 순간을 겪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은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이죠. 지금은 단지 잠깐 멈춘 것 뿐입니다. 별은 흐린 밤에 더 잘 보이고 사람의 진짜 힘은 가장 약해졌을 때부터 시작된다. 포기했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나약함이 아니라 다시 걸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포기는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끝까지 해낸 사람이 진짜 강한 거야. 포기하면 실패자야. 우리는 이 말들 속에서 자라왔고 그 말들 앞에서 죄의식을 느낍니다. 마치 포기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상에서 도망친 비겁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건 오해입니다. 포기는 결코 죄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은 너무 오래 참은 사람이 마지막에 내리는 건강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뇌는 위험을 감지하면 스스로 포기 신호를 내보내거든요.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지금 멈춰야 한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편도체와 전측 대상회가 관여하는 생존 시스템 덕분입니다. 미국 MIT 신경과학센터의 실험에 따르면 반복적인 좌절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전측 대상회가 활성화되어 의도적으로 포기하도록 행동을 유도하는 신경 패턴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즉, 인간은 나약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멈추는 것입니다. 비유로 설명하면 자동차가 과열되었을 때 엔진이 스스로 작동을 멈추는 것처럼 우리의 뇌도 이 이상은 위험하다는 판단을 내리는 순간 포기라는 형태로 당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뇌의 고장도 정신력의 부족도 아닙니다. 매우 정상적이고 진화적으로 타당한 반응이죠. 포기한 사람의 뇌는 다시 회복을 준비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한 번 포기를 경험한 사람의 뇌는 이후 더 빠르고 강하게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2015년 발표에 따르면 전략적 포기를 선택한 집단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집중력과 낮은 번아웃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즉, 가망 없는 목표를 끝까지 붙잡고 고통받기보다는 때때로 내려놓고 돌아서는 것이 뇌의 회복을 돕고 삶의 효율을 높이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불 꺼진 방에서 계속 전등 스위치를 누르는 대신 다른 방으로 옮겨가는 사람이 결국 빛을 먼저 만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포기는 책임의 피가 아니라 의식 있는 선택이다. 세상은 말합니다. 끝까지 책임져야 어른이지. 도전했다면 끝을 봐야지.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묻지요. 끝이 보이지 않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 UCLA 심리학과 교수 켈리 맥고니걸은 의지력과 과학에서 말합니다. 지속적인 고통 속에서 버티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무의식적 자기 파괴일 수 있다. 즉, 계속 가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끔은 나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병인, 공무원, 교사 등 장기 스트레스 직군에서 스스로를 포기를 선택하고 이직하거나 잠시 쉬었을 때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끈기는 아름답지만 포기는 지혜로운 거거든요. 물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에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그릿이라 부르고 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워스는 이 특성을 성공의 핵심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중요한 단서를 남겼죠. 그릿은 목표가 타당할 때만 의미 있다. 맹목적인 끈기는 오히려 해가 된다. 즉, 그릿과 포기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목표가 더 이상 가치 없다고 판단이 되면 미련 없이 손을 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건 마치 이런 비유와도 같죠.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만 태풍이 오면 가지를 접습니다.
부러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거든요. 끝까지 버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때론 접고 멈추고 돌아서는 건 역시 생존의 방식입니다. 당신은 절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포기했다면 그건 잘못도 아닙니다. 비겁함도 실패도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뇌와 마음이 함께 내린 의식 있는 결정이거든요. 누구보다 견디고 고민하고 지켜보았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람이 너무 세면 나무도 눕는다. 하지만 뿌리가 남아있다면 그 나무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당신은 지금 그 뿌리를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존재만이 가질 수 있는 선택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함께 볼까요? 당신은 그들을 본 적 있을 겁니다. 똑같이 실패했는데 어떤 사람은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눈빛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심지어 주변의 공기까지 바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뭔가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강철 같은 멘탈을 타고난 것도 특별한 기회가 찾아온 것도 아니죠. 그들은 단지 다시 일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실패를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마틴 셀리그먼은 학습된 낙관주의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실험에서 개에게 도망갈 수 없는 전기 자극을 반복적으로 가한 뒤 나중에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조차 움직이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학습된 무기력은 인간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셀리그먼은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무기력이 아닌 낙관을 학습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들은 실패를 내가 잘못해서 생긴 절대적 결과가 아니라 과정 중 변수로 받아들이는 인지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실패를 낙서처럼 지워야 할 실수가 아니라 한 획씩 쌓여 완성될 그림의 일부로 보는 눈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고통을 설명하려 하지 않고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뇌과학자 사라 라자는 명상을 8주간 훈련한 사람들의 뇌에서 감정 조절에 관여하는 해마와 전두엽 피질이 두꺼워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고통을 분석하고 합리화하려 하기보다 그냥 느끼는 것만으로도 뇌는 회복을 준비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파고들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흘려보내죠. 그리고 그것은 뇌를 다시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메커니즘입니다. 비유로 풀자면 슬픔을 얼음처럼 얼려두는 것이 아니라 햇볕 아래 놓아 녹여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 말 없이 눈물이 흐르게 두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죠. 지금은 무엇을 배울 수 있지?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의 가장 뚜렷한 공통점 중 하나는 자기 질문이거든요.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의 행동심리학자 쉬나 아이엔가는 선택의 예술에서 사람은 실패 후 내가 뭘 잘못했는가 보다는 이 경험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무엇인가라고 묻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훨씬 안정된다고 밝혔죠. 이런 질문은 자기 비난이 아닌 자기 성장으로 이끌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쓰러진 자리에서 왜 쓰러졌는지만 찾는 대신 바닥에 떨어진 작은 씨앗을 보고 여기서 다시 자라날 수 있을까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작은 루틴 하나를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는 변화하면 거대한 결단을 떠올리죠. 하지만 진짜 회복은 아주 작고 반복적인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2012년 영국 런던 대학교의 심리학자 필립 라일리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뇌에 안정되게 자리 잡기까지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은 하루 5분 일기 쓰기, 매일 10분 산책하기, 아침마다 창문 열기 같은 작은 루틴의 회복을 신호탄으로 삼죠. 비유하자면 무너진 건물을 다시 짓는 데는 작은 벽돌 하나를 쌓는 것 전부터 시작하듯 그들도 단 하나의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시 자신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들은 다시 일어선 날을 미리 시각화합니다.
심상시각하는 스포츠 심리학에서도 오래된 개념이죠. 하지만 최근 뇌영상 연구에서도 뇌는 상상과 실제 행동을 거의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죠. 2004년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신경생리학자 가우루 나르가라는 운동을 상상만 한 참가자 그룹이 실제로 근육을 단련한 그룹보다 근력 향상이 13.5%에 달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은 실제로 일어서기 전에 머릿속에서 이미 일어난 날을 그립니다. 비유하자면 먼 길을 떠나는 이가 출발도 하기 전에 지도에 목적지를 표시해 두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도 그들과 같은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에 솔직했고 질문을 멈추지 않았고 작은 행동 하나를 붙잡았으며 자신의 미래를 미리 그려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당신도 그들과 똑같은 뇌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회복 본능을 지닌 존재입니다. 무너지는 건 괜찮다. 단지 흩어지지 않도록 마음 한 조각만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지금은 바닥일지라도 그 바닥은 당신이 다시 일어설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다시 믿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너진 순간은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가 아니죠. 진짜 아픈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믿지 못할 때입니다. 나는 원래 안 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따위가 뭘. 이런 말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기 시작할 때 사람은 외로워지고 작아지고 무기력해집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는 한 번쯤 자신을 잃고 다시 되찾게 되는 존재거든요. 자기 신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뢰는 뇌의 연결성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자기 신뢰, 즉 자기 효능감은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에 의해 처음 정립된 개념입니다. 그는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효과적으로 다루고 도전과 실패에 덜 위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뇌영상 연구에서는 이 개념을 신경학적 기반을 밝혔죠. 2016년 일본 교토대학의 신경과학자 히로시 나카무라의 연구팀은 자기 신뢰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전두엽과 감정 중추인 편도체 사이의 신경 연결성이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자기 신뢰는 단순한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감정과 판단을 연결하는 능력과 직결됩니다. 비유하면 자기 신뢰란 고장난 라디오가 아니라 주파수를 다시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다시 정상 신호로 연결해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면 나를 믿는다는 건 결과가 아닌 행동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자신을 믿는 사람들의 첫걸음은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오늘 이 작은 일을 해낼 수 있어. 나는 이만큼은 해본 적이 있어. 어제보다 1%만 나아질 수 있어. 이는 행동심리학에서 말하는 성공의 작은 루틴 개념과 연결이 됩니다. 미국의 스탠퍼드대 심리학자 BJ 포그는 행동 변화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한 자기 확인에서 시작된다고 말하죠. 무너진 집을 다시 짓는 사람은 천장을 먼저 올리지 않죠. 작은 벽돌 하나부터 놓기 시작합니다. 자기 신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10분 더 집중했다는 것, 물 한 잔을 마시고 몸을 돌봤다는 것. 과거의 실패는 믿음의 적이 아니라 자양분이다.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자기 신뢰를 잃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믿어. 내가 또 나를 배신했어. 그러나 뇌는 실패를 부정적 감정으로 기억하는 동시에 반복된 학습의 기회로도 받아들입니다. 독일의 막스 플랑크 뇌과학 연구소의 2013년 fMRI 연구에 따르면 과거의 실수 장면을 다시 떠올릴 때 뇌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실패를 기억할 수 있다는 건 뇌가 당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다음에 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유하자면 과거는 벽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넘어졌던 순간을 비춰보며
다시는 같은 돌뿌리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눈이 생기는 것이죠. 타인의 믿음보다 자기 확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믿어주면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믿음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 신뢰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2000년대 초 콜롬비아 대학교 심리학자 클로드 스틸과 제니퍼 크로스비는 자기 확언이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자존감과 자율성을 높인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자기 확언이란 나는 뭐뭐한 사람이다 라는 주어가 나인 선언이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과거의 나보다 나은 길을 원한다. 나는 내 감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그려준 지도보다 내 손으로 직접 그린 작은 낙서 지도가 훨씬 더 정확하게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믿는다는 건 실패해도 괜찮다는 약속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자기 신뢰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아닙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내적인 동의죠. 실패를 해도 나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 믿음만 있다면 사람은 다시 도전할 수 있죠. 2021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임상심리학자 리사 펠먼은 정서 회복력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로 내적 동정심을 꼽았습니다. 그들은 잘못을 해도 자신을 심하게 비난하지 않고 실수를 배움으로 여기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비유하자면 바다는 때로 거칠고 무섭지만 항상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자기 신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항상 나라는 중심으로 되돌아오는 힘입니다. 난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또 이러지? 하고 있다면 그건 아직도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믿기 시작할 때 진짜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는 그리고 마음은 조용히 다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곧 자기 자신을 다시 전적으로 신뢰하게 될 겁니다. 다시 일어서는 나를 위한 위로를 반드시 하십시오. 이제 당신은 다시 일어나려고 합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당신의 마음은 분명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고귀한 시작이죠. 왜냐하면 다시 일어난다는 건 단순한 재시작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로할 줄 아는 힘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위로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복의 가장 강한 연료가 되니까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랍니다. 울지 마. 약해지면 안 돼. 강해져야 해. 하지만 이 말들 뒤엔 중요한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 상처받은 나에게 누가 다정할 수 있을까?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 자비의 개념을 제안하며 자기 회복의 핵심은 스스로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자기 자비가 높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와 불안이 낮고 자기 효능감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즉, 자기 자신에게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더 단단하게 회복하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고장난 시계에 왜 또 멈추었냐라고 소리치는 대신 조심스럽게 태엽을 감아주는 사람만이 그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은 쓰러졌지만 자존감은 스스로 일어섭니다.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느낄 때 우리는 마치 삶 전체가 무너진 듯한 공허함에 빠지곤 하죠. 그러나 자존감은 고정된 값이 아니라 경험에 따라 회복 가능한 심리적 구조물입니다. 2019년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교 심리학자 욘 샤먼은 자존감이 일시적으로 손상된 후 자기 회복력이 높은 사람은 2-3일 내에 심리적 안정 상태로 회복된다는 연구를 발표했죠.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가입니다. 이 정도도 못해? 아, 역시 난 안 되나 봐. 이런 말들이 아닌 괜찮아. 조금 쉬어도 돼. 지금은 그냥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런 위로가 자존감을 붙들어주는 말이거든요. 자존감은 높은 탑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새로 짓는 작은 오두막이죠. 바람에 무너져도 당신은 다음날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단순하고 그만큼 강한 것이 자존감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복에는요, 반드시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야 할 때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죠. 계획을 세우고 루틴을 만들고 책을 읽고 행동을 바꾸고, 하지만 그 이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조용한 시간입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심리학자 클리퍼드 샤로는 장기적인 고요한 휴식과 명상이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를 안정시키고 자기 회복 능력을 키운다는 연구를 발표했죠. 우리는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진짜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넌 괜찮아. 조금만 더 쉬었다가 다시 가자. 바다의 파도도 밀려오기 전엔 반드시 잠깐 멈춰 물러가듯이 우리의 회복의 고요함이란 숨 고르기를 필요로 합니다. 위로는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오거든요. 혹시 당신도 위로가 안 되라고 느껴본 적 있나요? 그건 위로의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위로를 주는 사람의 태도가 나와 맞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진짜 위로는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커스는 충분히 좋은 어머니라는 개념을 통해 아이의 성장에 꼭 필요한 것은 완벽한 해결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신뢰 가능한 존재감임을 말했습니다. 이는 어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죠.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당장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지금 내 옆에 내가 있다는 걸 인정해주는 태도거든요. 폭풍우 속에서 우산이 되진 못하더라도 같이 비를 맞아줄 수 있는 존재, 그게 진짜 위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너무 많은 걸 견뎌냈죠. 그 어떤 타인도, 책도, 영상도 모르는 당신만의 깊은 밤을 지나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언젠간 오늘의 이 순간조차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챕터로 남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겠죠. 그때 나는 포기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안에 아직 남은 목소리가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그 목소리를 따라 다시 일어났을 뿐이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다시 일어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다시 일어나는 길 위에 서 있죠. 한 발, 또 한 발,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당신 자신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걸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내면 어딘가에서 조용히 다시 시작할 용기가 피어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이미 스스로를 다시 믿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목소리가 오늘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라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처럼 또 언젠가 마음이 흔들리는 날이 있다면 다시 이곳으로 오세요. 조용히 여러분들의 곁을 함께 걸어드릴게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하다면 아주 가볍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저 다시 찾고 싶을 때 여기 있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조용히 함께 걸어드리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